자, 안녕하세요. 박광일 선생님입니다. EBS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게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와 함께 공부했던 수험생들, 이제 대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때 아마 중학생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느새 수험생이 돼가지고 이제 저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저도 이제 3년 동안 많은 준비를 했겠죠. 저도 많이 발전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장의 무기, 또는 수능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어떤 최후의 무기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그게 뭐냐면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이제 선배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기출 분석을 해야 한다.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면 학생들이 하는 가장 많은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수업은 제 생각엔 아마 EBS에서도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최초일 것 같아요. 국어 수업이라는 게 원래 시는 이런 거다. 이 문제의 답은 이런 이유로 3번이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많았다면, 우리가 15시간에 걸쳐서 할 이 기출 분석 공부 수업은 공부 방법론에 관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재미가 없다, 좀 지루하다, 이런 입장의 어떤 학생도 있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난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뭐 하나라도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공부하고 싶다 는 수험생에게는 이 15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좌명도 박광일의 기출을 제대로 공부하는 법,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시간이 끝나면 1등급은 확실하다, 국어 만점이다, 이런 말은 솔직히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15시간이 끝나면 적어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헛공부는 안 한 것 같다, 제대로 이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능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출문제집 옆에 한 권 갖다 놓고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것들 잘 정리해 놓고 자기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 보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그냥 기출이 좋으니까 많이 풀어봐. 그러면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내가 생각한 이 이유가 맞는 건지 궁금하다 보면, 의문이 해결이 안 되다 보면 기출 분석 좀 하다가 다시 그냥 문제 풀고 있어요. 그걸 막고 좀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드리면, 기출문제집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딱 꺼내놓고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제가 알려준 걸 최대한 반영해 가듯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갈래별로 특화시켜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 총체적인 기출 분석에 관한 얘기를 같이 나눌 거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15번째 시간까지는 문학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문학, 또 화법, 작문, 문법까지 우리가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설명 듣고 스스로 해보고,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스스로 해보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기출 분석을 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도대체 내신과 수능이 뭐가 다른지, 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출 분석 자체를 어떻게 내가 진행해야 되는지 등을 설명드릴 생각이니까, 일단 먼저 내신과 수능이 뭐가 다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 내신과 수능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범위와 진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신 준비할 땐 사실 편해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업했고 뭐뭐뭐 위주로 낼 거야 라는 어떤 진도에 따른 범위가 정해지는데, 이 수능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학생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질문이, 제가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제대로 한 게 맞느냐. 두 번째 질문은 불안하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으면 요거 하고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다 외우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수능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도 없이 막연할 수 있으니까 그 막연함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만 막연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은 이 국어 시험에 대해, 수능 국어 시험에 대해서 막연함을 느끼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학교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은근히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은근슬쩍 힌트도 주십니다. 근데 이 수능은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출제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비밀인 거죠. 한마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냐? 아닙니다. 내신과 수능이 다른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내신보다는 훨씬 객관성을 띠게 됩니다. 그럼 내신은 주관적이에요? 그건 아니죠. 세상은 뭐 객관과 주관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이냐, 좀 덜 객관적이냐. 이유는 하나인 게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넘는 출제위원들이 한 달 가까이 합숙을 하면서 논리적 완벽성을 추구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내신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끼리 협의해서 하시다 보니까 다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좀 더 변수를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논리적 오류에 대한 일절 의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틀렸으면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요. 기출문제는 전국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세 번째와 맞물리는 건데 한 선지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로 우리의 불안함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걸 물어봅니다. 학교 시험은 그 학교 안에서 선생님과 같이 호흡하고 배우고 또 발전하는 과정들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수능 시험은 그런 호흡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절대적인 객관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 돌려 생각해 보면 훨씬 공부가 편할 수 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객관성만 확보하면 뭘 정리하고 안 하고 뭘 외우고 안 외우고 이런 과정과 상관없이 100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할 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여기에 함몰돼 버리면 굉장히 힘들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이유와 네 번째 이유의 분명한 의미를 좀 깨닫고 그럼 내가 이렇게만 공부하면 되겠다. 확신을 좀 얻으면 공부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단 직접 기출 문제를 한 문제 살펴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모의 수능에 나온 비문학 지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내신이라면 학생은 이미 시보장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내신에서 딱 이런 지문이 주어졌을 때 시보장치가 뭔지 모른다. 그럼 답이 없어요. 근데 수능은 몰라도 상관없고 알면 조금 더 도움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편한 거죠. 근데 첫 번째 문장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보장치는 시경전마다 각각 종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시보장치라고 써줬으니까 시보장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시보장치 모른다고 해서 시보장치가 뭐지? 이렇게 주눅 들면 수능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수능이니까 필요하면 알려줄 거고 알려준 것만 물어본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수업할 때 약속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문제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스톱 단추를 누르고 문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고 다시 플레이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하셨다고 믿고 자, 마지막 질문 최종적으로 15인형 3개의 역할이 각각 오늘날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에 해당하냐 안 하냐 판단 내리고 설명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셨다고 믿고 저 바로 들어갑니다. 사실 내신이라면 이 위에 있는 지문과 상관없이 예를 보고 지식에 의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 물론 가끔 우리가 과탐이나 사탐 문제 풀다 보면 자료에 상관없이 답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국어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럼 자료를 볼 때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첫 번째는 마음 급하다고 막 읽어 내려가면 얘가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X인데요.
맞게 보일 수 있어요. 틀린 얘기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대충 쓱 읽고 그치 뭐 조금씩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니까 시침 부침 초침이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문제는 수능날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안에서 내가 뭘 찾아내야 되냐. 일단 한번 그냥 풀어봅시다. 시경 전마다 종북징을 쳐서 시간을 알려준다고 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니까 앞에서 했던 이 얘기에 대한 이해는 요 뒷문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시는 하루를 12등분하여 매 시각마다 종으로 시간을 알려준답니다. 오늘날엔 24시간으로 나눠놓고 시간을 우리가 알지만 조선시대 땐 하루를 12개로 나눠놓고 매 시각마다 지금 몇 시쯤이다 이렇게 알려줬나 봐요. 경과 점을 알려주는 다른 두 개의 인형은 말 안 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과 점을 알려주는 다른 두 개의 인형이 있다는 건 이미 시도 뭐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인형이 찡 하고 나와서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시경점마다 인형들이 나와서 시 때는 어떤 인형이 와서 찡 하고 치고 경과 점도 다른 두 개의 인형이 나와서 경점법이라는 우리의 고유한 시간 표시 방법에 따라 작동하면서 시간을 더 자세히 알려준대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머릿속으로 해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시, 경, 점이 있는데 시는 하루를 12개로 등분해 놓고 시간을 알려주는 거고 경과 점은 시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는 건 맞지만 뭔가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다. 그래서 다음 문단 살펴보면 경전법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경전법이란 해가 진 뒤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하룻밤을 5등분하여 5경으로 나누고 1경을 다시 5등분해서 5점으로 나누는 게 경전법이다. 단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이 매일 또는 특히 이제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므로 경과 점의 길이 역시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자, 그럼 제가 옆으로 가서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각각 종북징을 쳐서 시간을 알려준다. 근데 얘는 하루를 12개로 등분한다. 그리고 경과 점은 이 시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는 시간 장치다. 그리고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혹시 오늘날의 시, 분, 초에 자 이런 말을 했어요. 각각 대응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얘에 해당하고 얘가 얘에 해당하고 얘가 얘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얼핏 보면 그럴싸한 얘기죠. 뭔가 좀 더 자세히 이런 느낌이에요. 수능 국어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정확한 자료에 이거해서 정말 정확하게 각각 대응하느냐. 경전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를 5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고전시가 공부하다 보면 이런 구절 많이 나오죠. 삼경에 잠 못 들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 각각 하나를 경이라고 한다면 1경, 2경, 3경, 4경, 5경. 그럼 3경은 무슨 뜻이에요? 고전시가에서 나오는 3경은 가장 깊은 밤, 한밤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경을 다시 또 5등분을 해요. 요 하나를 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시는요, 하루를 그냥 12등분을 해놓은 거고, 경과 점은 12등분 한 거랑 상관없이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를 그냥 5등분을 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밤 시간을 좀 더 특화시켜서 알려주는 장치가 경점인 거죠. 시를 60등분 해서 분으로 나눈 거랑 이 시와 이 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경과 점이 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건 맞지만 경과 분, 점과 초가 정확하게 대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던졌던 그 질문의 선지는 X였던 거죠. 아,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배경 지식이라고 불러도 좋고 사전에 알아야 되는 지식, 사전 지식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그럼 수능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게 시든 소설이든 비문학 지문이든 아니면 화법의 대화든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텍스트를 출제자의 의도대로 읽고 이해해낼 수 있는 능력, 그걸 갖춰야 되는 거죠. 이걸 갖추려면 일단 글의 기본적인 틀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틀은 어떻게 배울 거냐? 시는 이런 거야, 소설은 이런 거야, 비문학은 이런 거야 라는 그 틀, 이미 20년 넘게 쌓여있는 기출을 통해서 배우면 돼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알고 있는 걸 묻지 않는다. 수능 국어는 알고 있는 걸 묻지 않고 가서 텍스트를 읽고 드는 생각을 바탕으로 선지에 대한 가부 결정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뭘 안다고 모른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그걸 어떻게 읽고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 방금 있었던 저 문제의 핵심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선지에 있었던 각각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대충 비슷하잖아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그러면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오려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접해본 사람한테 배우든가 아니면 스스로 기출을 보면서 아, 선지에서 이런 말 들어갔을 땐 정말 1대1로 완벽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우치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출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간단하게 한 문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이런 기출 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길러야 될 능력은 뭐냐. 달리 수능 국어를 만점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어휘력 부족해서는 국어시험 만점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앞서 제가 지식은 필요 없어 라고 말했지만 그건 어떤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얘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본 지식에 해당하는 건 문법 개념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학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 말고 문학에서도 수많은 개념어들이 사용됩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문을 구성하는, 지문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지문 구성 방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 수업 시간에 최대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하겠지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기출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기출 분석이 만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인 건 맞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거를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게 나만의 생각이냐, 아니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생각이냐. 작년 9월 모의 수능이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남자 주인공이 샤워를 하고 나서 가운을 입고 이제 방 안으로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과 무슨 제약회사 상무자리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자가 물은 거예요. 인물의 어떤 사회적 지위에 맞는 소품들을 활용해라. 또 배경을 활용하라.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인물의 사회적 지위야. 틀렸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 심리에 뭐가 내재되어 있느냐.
출제자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60년대, 70년대 방 옆에 샤워실이 있다? 화장실이 있다? 그건 부잣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수험생 중에 상당수는 방 옆에 화장실이 있지, 그럼 화장실이 집 밖에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회적 배경과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출제하는 선생님 입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시 어떤 시대상과 관련지어 봤을 때 제약회사의 높은 직책에 사람이 사는 집을 묘사한 거라면 그런 어떤 부유한 소품들과 배경들이 활용된 게 맞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줄을 모르면 그냥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화장실이 그럼 안에 있지 밖에 있어?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선지는 순간 틀리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상식도 길러야 된다. 할 게 정말 많죠. 어휘력 길러야죠. 기본 지식 함양해야죠. 보편적 상식도 좀 익혀야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얘는 좀 별개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 개 모두 다 기출 분석에 기반해서 하셔야 돼요. 문법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날 나오는 개념이 있고 안 나오는 개념인데 학생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시작부터 끝까지 다 외워요. 그리고 막상 평가원이든 수능이 됐든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공부한 거에 5분의 1도 활용 안 합니다. 기출문제 한번 잘 보세요. 물어보는 것만 계속 물어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서 문법 기출 분석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조사어미 접사에 집중돼 있어. 근데 우리 공부를 살펴보면 정말 너무 많은 걸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 분석하면서 기본 지식을 기를 때 기출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 이런 걸 알고 개념을 쌓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문학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개념서들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두 개가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탐구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국어에 문학에 한두 문제에 걸려있는 개념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학생 입장에서 국어 공부하기 싫어지죠. 기출문제를 잘 보면 자주 나오는 개념이 따로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자주 적절하게 되는 개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원리와 의미는 제가 나중에 개념 수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2차 시부터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출을 통해서 어휘력도 기르고 기본 지식도 하면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적인 생각이 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수능 시험을 임하는 데 있어서 만점을 확신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공부는 기출 분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조금 자세히 기출 분석을 하기로 했어요. 자, 결론은 기출 분석이라는 우리가 의미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출 분석 어떻게 할 거냐? 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풀면서 국어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일단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기출 분석을 딱 하려고 들어가면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 5단계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제한을 두고 푼다. 핵심은 시간 제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일단 뭐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 지문과 문제를 잘 이해하고 푸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편히 한번 풀어보고 시간에 제한 없이 압박받지 않고 편히 한번 풀어보고 분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능시험 날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수능시험이 쉬워서 뭐 80분 시간 주어졌는데 한 60분 만에 끝났다. 그럼 그 60분은 천천히 진행할 거야. 20분 남은 거 알고. 그게 아니라 20분이 남든 30분이 남든 수능 날 가보면 정신없이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의 압박을 스스로 가하면서 쫓기면서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이때 시간 제한은 문항당 1분 10초에서 30초 사이. 내가 국어가 자신 있다. 그러면 한 1분 10초. 내가 국어 자신 없다. 그럼 한 1분 30초. 또는 이 제재는 내가 너무 어렵다. 난 고전소설이 너무 약하다. 그럼 한 1분 30초. 문항당. 나는 현대시는 확실히 자신 있다. 그럼
그럼 문항당 1분 10초. 그러면 1분 10초에서 1분 30초면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일단 시간에 쫓기면서 푸세요.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 자, 두 번째는 대부분 학생들이 문제를 막 풀고 바로 뭐 합니까? 채점을 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채점하지 마시고 시간 무제한으로 다시 한번 풀어봐라. 처음엔 막 쫓기듯 푸는 겁니다. 요 처음 문제 풀 때 시간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한 문제가 남은 거야. 그럼 그냥 찍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바로 답을 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땐 시간에 대한 신경은 끄세요. 그 심지어 사전을 봐도 좋습니다. 정답과 해설이 아닌 모든 걸 활용해서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3단계. 답만 확인해 봅니다. 아직 뭐는 안 보는 거예요? 해설은 안 보는 거예요. 답만 확인해 보고 맞았다, 틀렸다만 빨리 확인하고 나서 그럼 이제 틀린 문제 있겠죠. 4단계에서 아직 해설은 모른 채 그 틀린 문제를 천천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왜 틀렸을까? 한마디로 진정한 자기주도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설을 보는데 해설을 보면서 그 문제를 이해해라.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유를 찾았죠. 내가 찾은 이유와 해설에 제시된 이유를 비교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됩니다. 가장 좋은 기출문제집이 뭐냐? 설명을 막 해서 그걸 읽다 보면 아 그래서 답이 2번이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기출문제집이 좋은 문제집이냐. 전 생각이 좀 다른 게 자신의 생각과 그 해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에 있는 해설을 너무 맹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평가원은 답만 제공하지 해설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부는 조금 나의 이해가 떨어지더라도 해설을 보면서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2번이구나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지으신 선생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에서 멈추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21번, 22번, 23번 이렇게 세 문제를 푼 거야. 그래서 혼자 막 쫓기면서 풀 때 뭐 1번, 3번, 5번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보니까 1번은 그냥 1번이 맞았던 것 같아요. 5번도 5번이 맞았던 것 같아. 근데 막 급하게 풀 땐 3번인 줄 알았는데 천천히 다시 푸니까 아 틀릴 뻔한 거야. 답이 5번인 거죠. 이 상태에서 답만 싹 보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얘는 1번일 것 같고요. 얘는 5번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두 번이라고 못해서 똑같은 결론을 들었으면 답이겠죠. 문제는 얘예요. 잘 들어보세요. 막 급하게 할 땐 3번이었는데 천천히 푸니까 5번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답이 1번이야. 아니면 답이 3번이야. 아니면 답이 5번이야. 일단 제일 황당한 건 요 케이스일 것 같아. 급하게 풀든 천천히 풀든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문제가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건 뭘까요? 공부 좀 하라는 거죠. 공부를 너무 안 하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애시 당초 시작 자체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솔직히 그냥 우리의 무지 정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공부 좀 시작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문제 얘 둘이에요. 급하게 할 땐 3번, 꼼꼼히 분석했을 때 5번, 알고 봤더니 답이 3번.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심각한 케이스는 이 케이스예요. 급하게 할 땐 대충 느낌으로 한 거야. 근데 막 진지하게 생각해 봤더니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나의 사고 과정에 숨어 있는 논리적 오류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에서
이런 문제는 별표 해놓고 나중에 내가 끝까지 한번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 이러고 있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건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건 오히려 편안합니다. 시간만 확보되면 맞출 수 있다. 시간 관리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게 요 라인이고, 논리적 사고의 어떤 수정을 요구하는 게 요 라인이 되는 거고, 이건 제발 좀 공부 좀 해다오. 약간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문제집에 표시를 하는데, 그럼 제 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지문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채점을 할 때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가 세 개를 다 맞추면 그냥 이래버려요. 그럼 다시 안 보겠다는 뜻이잖아요. 또는 자기가 뭐 하나 틀렸어. 그러면 그냥 막 이래버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채점도 크게 하지 마시고, 딱 뭐만 체크되냐면 맞았다 틀렸다만 간단하게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를 자기가 정답을 찾았어. 그러면 그냥 찾은 정도만 딱 표시하면 되는데, 만약에 답을 못 찾았어.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러면 내가 몇 번이라고 해서 틀렸다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놔뒀다가 한번 끝까지 보고 한두 달 뒤에 다시 분석할 때 특히 이 문제 내가 다시 어떻게 푸는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예전이랑 똑같이 풀어서 또 틀렸느냐 아니면 좀 바뀌느냐를 살펴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 5단계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제한을 가하고 풀자. 그리고 시간을 아예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내가 할 건 다 해보면서 답을 다시 찾자. 일단 답만 먼저 살펴보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유를 찾은 뒤 해설과 비교만 해보자. 그러면 한 세트가 끝나는 거예요. 이 과정 꼭 기출 분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즉 수험생이 되면 이제 EBS 연기 규제도 풀 거고 다 할 건데, 그런 문제집을 풀 때도 마찬가지로 이 단계로 풀다 보면 좀 귀찮죠. 5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그 귀찮은 대신에 국어 실력이 약간 느는 느낌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단계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기출이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서 그럼 어떻게 내가 수습할 거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출 문제 방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왜 이렇게 기출 분석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가졌던 학생 중에 문과 학생이었어요. 뭐 메고 다니던 여학생이었는데 9월 모의 수능 끝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 쭉 들려줍니다. 자기가 3월 학평은 1등급이 나왔대요. 거의 100점 가까운 점수로. 근데 6월 모의 수능에서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찾아오기 직전에 봤던 9월 모의 수능에서 3등급이 나와요. 곧 있으면 수능 보는데. 이 학생과 차라리 이 학생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나아요? 얘는 그래도 왠지 3등급은 확보한 느낌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의 이 흐름, 뭔가 시험 볼 때마다 한 등급씩 떨어진 이 흐름은 혹시라도 다음 사안이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저 찾아왔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 일단 막 울어요. 이제 좀 말을 좀 해다오. 그래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니? 했더니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2월 달부터 공부 시작해서 이 9월 모의 수능 볼 때까지 기출을 몇 번 봤냐. 그랬더니 2번 정도 봤다. 성의껏 봤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풀고 채점하고 2번 정도 했답니다. 그럼 기출 보면서 네가 뭘 좀 깨달은 거 아니야? 했더니 그런 거 전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한테 너 다음 2달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출만 5번 정도 욕심내서 보자. 그리고 스스로 끊임없이 기출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봤으면 난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넣어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결과가 좋아서겠죠. 그의 수능에서 국어 100점 나왔고요. 자기가 원하던 대학, 원하던 과 합격했는데, 이 학생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 중에 정말 기출 분석이 답이구나 라는 느낌을 제가 받은 게, 그렇게 기출을 5번 정도 보고 이제 수능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도 떨리죠. 그래서 정신없이 화법과 작문과 문법을 풀고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쓱 보는데 특별한 의식적인 노력 없이 이 내용 물어볼 것 같고 물어볼 때 어떤 방식으로 물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끝까지 지문 읽고 첫 번째 비문학 문제 풀러 딱 들어갔는데 이 문제가 그 문제더래요. 이 순간 이 학생은 저 17번 문제 답을 찾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공부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들겠죠. 수능 당일날 필요한 건 자기 확신이에요. 내 공부가 옳았다. 지금 이 순간 내 머릿속에 드는 이 생각이 맞는 거다. 이후에 어려운 문제 있었겠죠. 근데 딱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 이건 2번일 거야. 그런 식으로 가면 틀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00점 받고 무사히 끝났는데 이 학생의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 기출분석 이 정도 한번 해보자. 남은 기간 동안 몇 번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수능날 딱 갔을 때 어떤 내용 딱 봤을 때 이런 내용 나오면 어떤 식으로 물어보던데 정도까지만 가면 그 작품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사용한 좀 어려운 말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럼 이게 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걸 좀 알아야 되니까 기출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도대체 기출문제가 뭐냐? 시험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기출 하는 건 딱 1년에 3번 보는 시험입니다. 3월, 4월, 7월, 10월엔 교육청 주도의 학력평가를 실시하는데 우리가 보는 수능은 평가원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 학력평가는 기출로 일단 보지 않고요. 6월과 9월과 11월에 평가원이 주도하는 모의수능 2번, 6월, 9월 모의수능, 그리고 11월에 있는 본수능 이 시험 3개를 앞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할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제일 많은 질문이 사실 이거예요. 어떤 책을 봐야 되냐? 정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 국어 기출문제만 종류가 한 2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EBS에서도 뭐 수능 기출 플러스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해설이 일단 너무 장황하고 길면 내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설이 일단 심플한 걸 골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직접 책을 보시고 편집이라든가 디자인이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어떤 책을 골라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해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스스로 설명해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실력이 드는 거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기출문제 책을 사지 마시고 평가원 홈페이지가 됐든 EBS 홈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가 됐든 들어가면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기출문제 다운받아 놓으면 옆엔 답만 딱 있거든요. 좀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답은 아니까 설명은 내가 하겠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 라는 마음으로 그 출력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몇 번 정도 보는 게 좋으냐라는 이제 학생들의 질문도 많은데 이것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학생은 문과 여학생이었고 지금 이제 설명드릴 학생은 이과 남학생인데요. 2학년 때 기출을 한 3번 정도 봤대요. 근데 전형적인 이과 학생인 거야. 그 무슨 뜻이냐? 이해가 안 되고 왜 그걸 답이라고 하는지 자기 입장에서는 명백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런데 네가 아직 5번밖에 안 봤어. 그럴지 모른다. 좀 더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학생이 고3 때 기출을 19번을 봤답니다. 100점으로 끝났고요. 모 대학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 학생이 하는 말, 수능 날 다 알겠더라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 근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 답은 알겠더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기출 분석입니다.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이제 네 번째, 그렇다고 막 무작정 보는 건 의미 없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크게 3단계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시험지별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2015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 시험지 채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최근
욕심 좀 낼게요. 7년 정도를 풀면 1년에 3개 썼다고 그랬죠? 6월, 9월 수능. 그러면 21개의 시험지가 나옵니다. 일단 그 21개의 시험지를 앞서 말씀드린 5단계 방법에 의해서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문제들 다 찾아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한번 다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대강의 윤곽이 나옵니다. 그럼 그 윤곽을 바탕으로 두 번째 방법. 갈래별로 보는 거예요. 이번 주는 저 21개의 시험지 중에서 현대시만 보는 거예요. 다음 주는 고전소설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주는 비문학에서 인문지문만 살펴보면 제시되는 지문 또는 작품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아, 비문학에서 인문지문이 나오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무엇을 물어본다. 현대시에서 자주 나오는 시는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시고 그런 정서의 시가 나왔을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을 물어본다는 윤곽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2단계까지 끝나면 문제 유형별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시 해석이 안 돼요 막 이러지 마시고, 시 해석은요 문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기를 주고 시 해석시키는 문제가 있고요, 보기 안 주고 시 해석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두 문제의 흐름이나 방향이 약간 달라요. 근데 그런 구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문제를 푼다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제 유형별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까지 했다? 더 하고 싶다? 반복. 더 하고 싶다? 다시 반복. 이렇게 해서 이 3단계를 한 3번 정도? 9번이겠죠 그러면? 보면 기출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많은 질문 나오는 게 비문학은 어찌어찌 해보겠는데 문학에서 특히 시 어떻게 하냐?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시 하나 제가 샘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정지용의 인동차라는 시인데요. 자, 오늘 기출 분석하는데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할 때만큼은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시가 나왔을 때 정말 천천히 읽어본 적 있느냐. 학생들 어떻게 하냐면 시가 나오면 제목을 본다. 그리고 시로 들어가서 뭐뭐뭐뭐를 찾는다. 근데 이 시는 뭘 찾을 게 없어요. 심지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일단 처음 기출 분석할 때 현대시가 나오면 일단은 다 내려놓고요. 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공감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애써보겠다. 자, 그러면 시를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 테니까 대답만 한번 해보세요. 이 시를 읽고 나서 드는 느낌, 이제 두 명의 할아버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할아버지, 한겨울인데 여름 옷 몇 개 막 껴입고 밥도 며칠 못 드신 것 같아요. 얼굴도 퀭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어떤 젊은 사람이 아이고 할아버지 추우시죠 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 이렇게 드리니까 아이고 고맙네 젊은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겨우 따뜻한 그 차 한 잔 마시면서 자신의 불우한 어떤 노후를 한탄하는 할아버지 1번. 다음 2번. 멋있게 소용을 기르고 차 한 잔을 딱 마십니다. 달력도 없는 곳에서 아 겨울이구나 이런 할아버지 2번. 자, 1번 느낌이에요, 2번 느낌이에요.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자, 보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시된 시만 가지고는 시가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출제자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줬어요. 이 시 일제 말기에 쓰여졌다. 그리고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에서 그 노인이 마신다는 인동차는 막 설명을 하지만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 있다. 자, 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냥 시만 봤을 때 사실 드는 느낌은 두 번째 할아버지예요. 멋있게 막 기품 있는 자세로 에너차 딱 마시면서 차분한 이런 분위기 속에 바람 소리가 심하구나.
여전히 겨울이구나. 하면서 그냥 차 한 잔 딱 마시는 노인의 모습인데 방금 뒤에 제시됐던 보기를 감안해서 얘를 다시 보면 상황이 약간 바뀝니다. 비참한 어떤 할아버지든 품이 있는 할아버지든 관심 없고요. 이 화자 누구로 보라는 거예요? 가혹한 탄압이 있었던 일제 말기. 여기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는 뜻일까요? 앞서 지시했던 보기 감안해 보면 놀랍게도 여긴 정지용이 살았던 서울이에요. 그럼 이 한겨울이 하얗다. 삼동은 이제 한겨울을 뜻하는데 이게 앞서 그 약간 기품 있는 할아버지가 차 한 잔 멋있게 마시는 모습이면 약간 운치 있는 하얀 어떤 높은 경지? 약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조금 있지만 그냥 일제강점기다 이런 정보가 딱 주어졌을 땐 이건 뭐예요? 그 혹독한 시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시를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 적어도 2개 이상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능날 보기를 줘서 방향을 끌어가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질게요. 순서는 그냥 어떤 기법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시를 읽는 게 아니라 일단 기출 분석할 땐 차분하게 최대한 공감하려고 해서 읽으세요. 네, 공감이 안 되는 시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기가 있다면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에 의거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보기가 없다면 써 있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기를 감안했을 때 요거 뭘까요? 일제강점기, 혹독한 치하, 막 탄압이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서울에 살던 정지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꺼졌던 불이 도로 피어 붉어지고 무의 순이도다 파랗대요. 흙냄새, 자 이건 좀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는 게 흙냄새가 나지 않는 상황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겨울에 흙냄새가 안 나요. 꽝꽝 얼어붙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도시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으니까 흙냄새가 안 납니다. 흙냄새는 뭐야? 자연의 봄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질문, 꺼졌던 불이 다시 피어요. 무의 순이 돋습니다. 흙냄새가 살짝 돌아요. 일제강점기의 서울이래. 이거 무슨 뜻일까요? 광복이 되려나? 약간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기를 이용해서 시를 읽으면 되니까 기출 분석할 때 문학 텍스트 앞에다 두고 너무 잘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2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차분하게 그냥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나서 보기가 있다면 보기 한번 보고 만약에 보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있는 내용만 그대로 확인하면 되고 기출 분석할 때 시를 더 잘 해석하려는 욕심 부리지 마라. 아시죠? 이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 분석을 왜 해야 되고 크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설명드린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 현대시부터 시작해서 비문학 전 파트에 걸쳐서 어떻게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실에 제가 수업할 내용은 올려놓을 겁니다. 예습하지 않고 설명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꼭 예습하시고 고민 많이 해보시고 궁금할 때쯤 강의 들으실 때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